네, 35탄 1, 이론 35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년기의 심리적인 특성은 자신감이 저하되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짐, 1. 조심성의 증가, 2. 애착심의 증가, 3. 외향성의 증가, 4.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5.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조심성의 증가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결단이나 행동을 하는데 빨리빨리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조심스럽다라고 보시면 돼요. 2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좁힌다. 3. 수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4.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5. 만성질환을 민간요법으로 관리한다. 정답은 예,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이거는 무슨 원칙이에요? 유엔에서 정한 무슨 원칙이라고 할까요? 문제에 답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참여의 원칙. 문제에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참여의 원칙. 부부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 지금 수직적인 관계라서 틀렸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등하는 대상자와 내가 상호 대등한 관계예요. 상호 대등은 누구랑 누구? 요양보호사하고 대상자를 물어볼 때는 상호 대등한 관계예요. 부부 관계는 수직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면 수평이라고 얘기하죠. 용어가 틀렸어요. 노래에 나오죠. 당신은 나의 부부간의 관계는 동반자의 관계예요. 동반자의 관계. 그리고 만성질환이라는 거는 뭐예요? 3개월 이상 치료를 했는데 완치가 안 돼요. 이런 거를 다 만성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고혈압, 당뇨 다 만성질환이죠. 암도 만성질환이에요. 만성질환을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면 안 되겠죠. 예. 3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1. 독립의 원칙, 2. 존엄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4. 보호의 원칙, 5. 통합성의 원칙. 정답은 1번의 독립의 원칙이에요.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된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된다. 기회를 얻어야 된다. 또 하나. 가능한 한 가정에서 뭐를 해야 돼요? 살림을 해요? 오랫동안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집에서 오랫동안 있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은 어때요? 아픈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가정에서 오랫동안 살으란 얘기예요. 그게 독립원칙. 독립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쵸? 이 독립원칙은 잘 나와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된다. 이게 일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했다랑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가능한 한 가정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독립의 원칙이에요. 4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 기관의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5.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공한다. 몇 번이에요? 네, 1번이죠. 그러니까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어디다 제출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제출하잖아요. 보호자들이 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신청서를 어디다 제출해요? 공단에 제출하잖아요. 그쵸? 이거를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 요거를, 그리고 아니면 그냥 팩스로 보내도 돼요. 네. 그래서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거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요양보호사의 동의가 아니라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방문조사는 누가 나와요? 교육을 이수한까지는 맞아요.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에요. 공단. 공단 직원인데 누가 한다 그랬어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공단 직원이 교육을 이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방문조사를 나가는 거예요. 이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거는 누가 판정을 해요? 이거는 등급판정위원회라고 그랬죠.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 직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의사를 포함한 15명의 외부 인사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요 사람들이 최종 판정을 하는데 등급판정위원회는 점수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공하는 거는 누가 누구에게 제공을 해요?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등급이 뭐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이 나왔잖아요. 이 결과서를 제공을 하는 거는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제공을 해요. 그러면 이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출을 하는데 누구한테 제출을 해요? 장기요양기관에다가 제출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장기요양 등급이 나와서 내가 시설급여를 받든 재가급여를 받든 그 받을 곳에다가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출을 해야지 이분이 등급이 있구나 또 뭐 시설급여냐 재가급여냐 이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몇 퍼센트를 내야 되는지 시설은 20% 재가는 15%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평균적인 거고 감경 대상자들은 시설을 20%, 12%, 8% 이렇게 나눠서 낸다고요. 개인마다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지 금액도 얼마를 냅니다라고 기관에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5번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특례요양비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네, 5번이죠. 이 시설급여가 두 개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랑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된다 그랬는데 요거는 9인 미만, 요거는 10인 이상의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둘 다 시설급여예요.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2.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의 생활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5.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 3번에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요거가 시험에 좀 잘 나오긴 하는데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의료 행위를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의료행위를 바꿔서 맞는답으로 바꿔놔요. 뭐라고 바꿀까요? 예, 의료행위 대신에 응급처치를 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게 의료행위냐, 응급처치냐, 이거를 봐서 답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권위적인 거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또 대상자의 생활 방식은 대상자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고, 정보, 사적 정보는 공유하면 안 돼요.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관공서의 동행함, 대상자의 공과금 납부를 대행함, 1. 정서 지원 서비스, 2.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3.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4. 신체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 네, 개인활동이죠. 지금 어디로 갔어요? 집 밖으로 나갔죠. 집 밖으로 나간 거는 개인 활동이에요. 활동. 근데 요거는 동행한 거는 대상자와 같이 나간 거고, 업무를 대행한 거는 대상자는 집에 있고 요양보호사 혼자서 대신 가서 업무를 수행을 한 거예요. 동행은. 대행한 거는 혼자 하는 거, 동행은 대상자랑 같이 간 거예요. 정서지원은 뭐라 그랬어요? 말벗, 상담 이게 나와야 되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취사, 청소, 세탁, 신체활동은 뭐하고 관련된 걸 했어요? 머리 감기 도움, 식사 도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 기능회복은 물리치료사가 하는 거예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8번.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2.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3.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다. 4.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정답은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하는 거예요. 9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2. 노인학대 피해 노인에게 장기 숙식을 제공한다. 3. 노인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년 후견자를 지정한다. 4.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5.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방지 교육을 한다. 정답은 5번이죠. 수사는 경찰서에서 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 노인학대 피해를 받은 노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의료비를 제공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어디예요? 무슨 쉼터? 쉼터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돼요? 어디 쉼터로 가요? 문제의 반은 답이 있어요. 누가 가는 거예요? 어떤 노인? 학대 피해 노인이잖아요. 노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간다고 뭐 숙식 제공하고 의료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학대 피해 노인이 가야 돼요. 선생님들 봐봐요. 누가 가냐? 학대 피해 노인이 가요. 아까 쉼터라 그랬죠? 무슨 쉼터? 이분들만 가는 전용 쉼터.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으로 뭐였지가 아니라 문제의 답이 있잖아요. 학대 피해 노인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면 학대 피해 노인은 써줘요. 그럼 이 사람들만 가는 데는 어디예요? 전용 쉼터잖아요. 아동 전용 쉼터, 청소년 전용 쉼터, 미혼모 전용 쉼터. 이러면 각각의 본인들이 갈 데를 가야죠. 뭐야. 미혼모 전용 쉼터에 갈 사람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로 갈 건 아니잖아요. 그쵸? 각각의 본인들 전용 쉼터로 가야 된다. 그래 안 잊어버려요. 학대 피해 노인들이 가는 곳.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신고를 하면 사례 관리를 해요. 그리고 이 학대를 가한 사람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하는 것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잘 나와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역할에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요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10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을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반응하지 않고 계획된 업무를 수행한다. 2.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3. 감정적으로 대응한 후 해당 장소를 떠난다. 4.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일을 알아본다. 정답은 거부 의사는 뭐예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게 거부 의사죠. 또 시설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단호하게 거부한다. 아니면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아니면 지금처럼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11번 요양보호사의 임금 구성 항목과 취업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은 1. 근로기준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사회보장기본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은 1번이죠. 근로기준법이죠.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죠.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 보수교육 참여는 최대한 미룬다. 2.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한다. 3.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4. 동료 요양보호사와 경쟁하는 자세를 갖는다. 5. 기간의 지침을 우선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3번이죠. 보수교육을 미루면 뭐에 위배가 될까요? 무슨 역할?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을 안 한 거죠. 그쵸?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 보수교육.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존칭을 생략하며 친밀감을 표현하였다. 2.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받았다. 3.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였다. 4.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하였다. 5.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정답은 5번이죠. 물질적 보상 주면 어떻게 해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14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서서 대변을 보는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2.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3. 방으로 데려가 기저귀를 채운다. 4.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5. 재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시설 입소를 유도한다. 정답은 관찰하여 기록하였어요. 이거는 요양보호사 역할 중에 뭐예요? 관찰자의 역할이다. 관찰자의 역할. 이렇게 기록하고 보고했어요. 보고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의 할인을 요청하였다. 1.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2. 시설장과 상의한 후 알려주겠다고 한다. 3. 할인해주고 그만큼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4. 할인 대신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한다. 5. 나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의 일정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정답은 1번이죠. 돈 깎아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불법 행위이다예요. 그 다음에 16번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 저림 감각이 있다. 4. 손바닥을 서로 맞대면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5.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수근관 증후군은 터널 증후군이 터널 증후군. 우리가 많이 들은 터널 증후군, 손목의 터널 증후군. 손목의 터널 증후군. 그래서 이 수근관 증후군 진단을 받으면 밤의 통증이 완화가 아니라 심해져요. 밤의 통증이. 그러면 이때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과 저림 증상이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화.
다음에 1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는다. 3.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4.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5. 분비물이 묻은 손은 휴지로 닦는다. 정답은 3번이죠. 임신을 했을 경우에 풍진하고 또 하나 있죠. 수두를 앓고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임산부가 기형아를 낳을 수가 있어요. 기형아를 분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풍진이나 수두가 걸린 대상자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머리니 감염 대상자는 수건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분비물이 묻은 손은 어떻게 해요? 휴지로 닦는 게 아니라 물과 비누로 닦는다. 그러면 맞는 거겠죠. 18번 위염으로 명치 부위의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 3. 처방받은 제산제 복용을 중단한다. 4.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 올린다. 5.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답은 5번이죠. 제산제는 산을 억제하는 거, 위산. 그래서 복용을 중단이 아니라 제산제를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음식이 들어가면 더 속이 쓰리잖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 금식을 해서 위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식사를 들어갈 때는 미음에서 일반식이, 미음, 죽, 일반식이 이렇게 드려야 되겠죠. 19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 노인성 질병도 시험에 잘 나오죠. 1. 재발이 드물다. 2.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한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정답은 5번이죠. 노인성 질병은 재발이 잘 돼요. 재발이 잘 되고 약성분이 체외로 배출이 안 된다 그랬죠. 뭐 때문에 그래요?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지니까 기능을 제대로 해서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약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약물 중독 상태가 된다 그랬죠. 약물 중독. 거기다가 또 간 기능도 안 좋아지니까 해독작용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배출이 안 되어가 아니라 배출이 안 된다라고 했죠. 질병 발생의 원인은 불명확하다 그랬어요.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뭐하고 뭐라 그랬어요? 건망증과 치매를 봤을 때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망증인 줄 알고 그냥 뭐 너만 기억 못하냐? 나도 기억 못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냥 나이가 들면 다 기억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리모컨이 냉장고에 들어가고 전화기도 냉장고에서 발견되고 막 이러다 보면 이상하다 해서 가보면 이미 심각한 상태로 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랑 구분이 안 가니까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건망증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렵다. 20번 인플루엔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2.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3. 치료제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4. 운동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5.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게 한다. 정답은 외출하기 전에 마스크 써야 되겠죠. 인플루엔자는 뭐라 그랬어요? 독감이에요. 독감은 호흡기계 감염이기 때문에 호흡기계 감염.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감염이 좀 덜 되겠죠. 21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심근의 두께 감소 2. 심근의 탄력성 감소 3. 심박동수 증가 4. 최대 심박출량 증가
5. 말초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은 2번에 심근의 탄력성 감소. 심혈관계 나오면 심혈관계가 나오면 심장의 두께가 증가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심근의 두께가 증가한다. 그러면 심장이 원래 두께가 이렇게 돼가지고 심장이 꾹꾹 눌러가지고 혈액을 쫙 짜줘야지 전신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요. 그러면 이게 탄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탄력성은 감소하고 또 박출량이 많아요, 적어요? 이렇게 해서 짜주는 거랑 두꺼워져서 짜는 거랑 틀리죠. 그럼 박출량도 감소하고 심장의 박동수도 감소하고 맥박수도 감소해요. 그리고 전신으로 보내서 팔다리, 말초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못 갔어요. 너무 천천히 가요. 혈액이 부족해서.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거는 속도가 더 느려지겠죠. 그래서 말초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은 감소한다요. 감소한다. 22번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절박성은 긴박성 요실금이라고도 해요. 1.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웃음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5. 따뜻한 커피를 자주 마시게 한다. 정답은 2번, 누가 3번이라 그랬어요? 가뜩이나 나오는데 웃음요법 엄청 크게 웃어요. 그러면 기저귀 차고 해야 돼요. 웃음 치료하려면.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판국인데 크게 웃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박성 요실금, 요거는 긴박성 요실금이라고도 해요. 긴박. 그야말로 절박한 거예요. 일반 요실금은 뭐 웃음 치료 아니면 줄넘기, 달리기 이렇게 하면 가뜩이나 그거 안 해도 소변이 나오는데 하면 더 나오겠죠. 그 운동하면 안 돼요. 근데 긴박성, 절박성 요실금은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소변이 마렵다는 생각하자마자 늦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을 웃음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다는 큰일 나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제공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요실금 대상자들은 변비를 예방해야 돼요. 변비 예방. 변비가 있으면 소변을 그냥 막 이렇게 나오는 분인데 변비가 있는 분은 어때요? 힘을 줘야 되죠. 힘 주면 나오려는 거는 안 나오고 안 나오려는 것만 나오겠죠. 나오려는 변은 안 나오고 나오지 말라는 소변만 나오는 거죠. 자꾸 힘을 주니까. 그래서 변비를 예방을 해야 되고 체중을 줄여야 돼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인 대상자들은 이 복압이 있어가지고 더 심해요. 그래서 체중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23번 대상자의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금연한다. 2. 햇볕을 쬐인다. 3. 칼슘을 섭취한다. 4. 염분 섭취를 줄인다. 5.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몇 번이에요? 2번이죠. 햇빛에서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체중 부하 운동은 하체에 힘 들어가는 운동, 걷는 운동이에요. 근데 걷기는 걷는데 그늘에서 걸으면 비타민 D 생성이 안 되겠죠. 햇빛에서 걷는다 그러면 또 모를까? 햇빛을 쬐면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24번 대상포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이다. 2.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한다. 3. 치료 후 신경통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4.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에 온찜질을 적용한다. 5.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정답은 5번이죠. 수두 앓았던 대상자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대상포진이 튀어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면역력 관리를 잘해야 돼요. 25번
소뇌가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기억력이 저하된다. 2.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3.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4.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5. 시야의 한쪽 귀퉁이가 어둡게 보인다. 정답은 3번이죠. 손해에서 하는 거는 뭐예요? 균형 유지. 그죠? 그래서 손해에 문제가 있으면 자꾸 어지러워해요. 어지러움증. 그래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26번 안압 상승으로 시야가 좁아지며 안구 통증과 시력 상실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1. 녹내장, 2. 백내장, 3. 각막염, 4. 결막염, 5. 황반변성. 안압 상승, 안구 통증 요 두 개는 뭐예요? 녹내장이에요. 녹내장. 이 안압이 올라가고 압이 올라가니까 눈이 통증이 있어요. 눈 아래 안구 통증. 이거는 녹내장이에요. 녹내장. 안압, 통증 이거 나오면 녹내장. 백내장은 수정체가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수정체. 그래서 뭐라고 한다? 백수건달. 백내장 수정체에 문제가 있다. 녹내장 안압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안압이 오른 거는 이 녹내장은 완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압이 안 올라가야지 안구에 통증이 없겠죠. 올라가면 어차피 눈이 아프니까 눈알이 안구가. 그래서 주기적으로 안압 검사를 하러 간다. 그럼 맞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안압. 황반변성은 뭐예요? 수정체가 노랗게 돼서 색깔을 비슷한 색깔을 구분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 비슷한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뭐 기억하라 그랬어요? 무지개 색깔의 뒤에 거.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는 어때? 구분이 확 가잖아요. 파란색, 남색, 보라색은 색깔이 비슷비슷해서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보라색, 남색, 파란색 이렇게 순서가 써 있어요. 근데 파남보 그러면 입에 쫙 달라붙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뒤에 무지개 색깔이 뒤에 거 기억하세요. 이거 색깔 물어보는 황반변성에서 구분하지 못하는 색깔은 해서 시험 문제 들어가 있어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27번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시 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은 1. 선망, 2. 뇌수막염, 3. 파킨슨병, 4. 혈관성 치매,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파킨슨. 파킨슨은 뭐라 했어요? 파도가 친다. 파도가 친다. 도파민. 도파민하고 안정시 떨림이 나와요. 도파민하고 안정시 떨림. 그런데 1번에 도파민 나오고 뭐 3번에 안정시 떨림이 나왔어요. 안정시 떨림. 그러면 이 도파민은 뭐로 나올까요? 증가로 나오겠죠. 왜냐면 안정시 떨림이 답이잖아요. 그러면 도파민은 증가한다라고 나와야 틀린 답이죠. 도파민이 부족해서 도파민 제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파킨슨 환자들은. 이렇게 마도파라는 약이 있어요. 이렇게 분홍색 십자로 된 거. 이거를 복용을 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몸에 없으니까 먹어서 보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하다가 시험 문제 나오면 안정시 떨림은 없어요. 1, 2, 3, 4, 5에 없어요. 근데 안정시 떨림이 나온다 그러면 도파민도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도파민은 부족이다 그러면 그게 답이고 안정시 떨림이 없다라고 나오겠죠. 그쵸? 요거 파킨슨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두 개를 꼭 구분을 해가지고 알고 계셔야 돼요. 28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공복혈당 감소, 2. 인슐린 민감성 감소, 3. 기초대사율 증가, 4. 갑상선 기능 증가, 5. 내하수체 호르몬 분비 증가.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예, 인슐린 민감성 감소.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예. 29번.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는 1. 폐렴 대상자 2. 당뇨병 대상자 3. 방광염 대상자 4. 신부전 대상자 5. 기관지염 대상자. 정답은 4번이죠. 또 뭐가 있어요? 신부전 말고 신장인 신부전. 또 콩팥에 있는 부신 쪽에 문제가 있어도 물 제한이에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 간경화증. 간경화증 환자들 복수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물이 배출이 안 되는데 물을 자꾸 먹으면 숨이 차요, 숨이 차. 그래서 수분 섭취를 제한을 해야 되고, 이런 염증이 있는 사람들, 다 들어갔죠. 염자 들어간 거.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물을 먹어서 빨리 그 염증기를 배출을 해야 돼요. 그 당뇨병 대상자는 갈증을 많이 느끼니까 물을 많이 먹죠. 그리고 많이 배출을 해요. 많이 먹은 만큼 많이 배출을 해요. 당뇨병 대상자는. 30번.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약 복용을 중단한다. 2.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3.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2배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4.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처방대로 계속 복용한다. 5.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그냥 부작용이 나타나도 그냥 계속 먹어요. 뭐예요? 2번이죠. 예를 들어서 약을 1일부터 30일치 처방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한 15일쯤 먹었더니 자꾸 이상 증상이 나타나요. 그럼 병원에 가겠죠. 그쵸? 그러면 이 약은 중단하고 새로 변경된 처방전부터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약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의사와 상의한다. 이 약을 먹어야 될지, 그 전 약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의사와 상의하는 거고, 현재 증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약 처방이 바뀌면 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증상이 좋아졌다 해서 처방을 완전히 약을 중단한다든지, 또 약물 복용을 잊었어요. 아침 약을 7시 30분에 먹어야 되는데 빼먹었어요. 그러면 12시 30분에 또 먹어야 되는데 9시에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그런데 12시 다 돼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12시 30분에 먹어야 될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혈압약이나 당약이 있다 그러면 그건 하루에 한 번씩 먹는 약은 이 점심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지만 이 아침약하고 점심약하고 겹쳐지는 약이 있어요. 그러면 2봉지를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한 봉만 먹는 거예요. 한 번만. 근데 이제 다음 식사 시간이랑 좀 간격이 있으면 그냥 생각난 즉시 먹는다예요. 2배 용량 한꺼번에 복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약물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중지예요. 중지. 메모를 해서 의사한테 제출을 해야 되겠죠.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대상자와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는 게 아니라 약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남한테 내 약을 주지도 말고 남한테 약을 받아먹지도 말자예요. 이거 무슨 표로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표로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31번. 겨울철에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2.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3. 따뜻한 곳에서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4.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는 아침 운동을 권장한다. 5. 장갑, 모자, 목도리는 운동에 방해가 되므로 착용하지 않는다.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죠. 새벽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낮 시간에 운동하는 게 좋고 실외보다는 실내 운동이 좋고요.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바로 차가운 곳으로 가면 혈관이 수축이 되겠죠. 예, 그래서 혈액이 제대로 못 가주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한테는 좋지 않아요. 또 술을 마신 것도 아주 많이 마셨어요. 많이 마신 날 아침에는 몸이 어떻게 돼요? 휘청휘청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운동 권장 아니에요. 그리고 장갑, 모자, 목도리 이거를 착용하고 가야 되겠죠. 갑자기 차가운 곳으로 나가지 않게. 32번 재가 방문 후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이불 빨랫감이 세탁실에 있다. 2.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이 냉장고에 있다. 3.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린다. 4. 대상자의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다. 5. 대상자의 자녀가 오랜만에 방문하였다. 정답은 4번이죠. 열쇠는 방에 설치가 되면 안 돼요. 나머지 것들은 뭐 보고할 내용이 아니죠. 유통기한이 임박하는 거는 대상자와 같이 버리든지 대상자가 못 버리게 하면 보호자 입회하에 버리든지 보호자가 버리게 하든지 해야 되겠죠. 33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실금을 여러 번 함. 2. 오전에 물을 많이 마심. 3. 최근에 기억력이 나빠짐. 4.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5.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음. 정답은 5번이죠. 이렇게 여러 번이라면 뭐 2번인지 3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알 수가 없는 거. 또 오전에 물을 많이 마심. 이것도 용량을 알 수가 없어요. 최근이라는 거는 한 달 전인지 2달 전인지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오랜만이라는 거 이것도 날짜를 몰라요. 이런 것들은 기록에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음. 이거는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이죠. 34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혈압이 상승한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동공이 축소된다. 4. 소변량이 증가한다. 5. 수면시간이 길어진다. 정답은 5번이죠. 이게 실제 수면시간도 있겠지만 의식이 떨어져가지고 가물가물해가지고 이게 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면시간은 길어지고 혈압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맥박도 떨어지고 피부는 차갑게 변하고 차갑고 청색증 붉어지는 게 아니라 청색증 동공은 확대해요. 이거 동공 잘 나와요. 동공은 확대해요. 눈에 갈색 있고 여기 동공이에요. 동공. 이게 햇빛에 나가면 동공이 쪼그라들고 어두운 데 가면 동공이 확대가 돼요. 근데 임종이 임박하면 이게 열려버려요. 완전히 그냥 이 갈색을 다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프레쉬로 눈 들여다보잖아요. 그리고 심전도 이게 이렇게 잘 뛰다가 쭉 늘어지고 막 이렇게 가끔 한 개씩 빠져가지고 안 뛰고 이러면 그때 가족들 다 부르세요라고 하는 게 동공이 열렸나 안 열렸나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레쉬로 눈을 들여다보는 거여서 동공은 확대가 돼요. 임종이 임박하면. 35번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빼서 보관함에 넣어둔다. 2. 삽입된 유치도뇨관을 제거해준다. 3.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혀준다. 4.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어준다. 5. 눈이 감기지 않으면 젖은 꺼즈를 눈 위에 올려준다. 정답은 1번이요. 의치 빼요. 네, 5번이에요. 5번. 의치는 빼는 거 아니고 의치에 관련해서는 보호자와 상의한다예요. 근데 이거 빼서 뭐 하겠어요? 이거 보관하기만 뭐하고 보호자한테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껴져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옆에 있다 그러면 보호자한테 이 의치 어떻게 할까요? 해서 보호자한테 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관 같은 거 유치도뇨관이나 비위관이나 이런 걸 하고 있으면 그거는 제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또 제거해서 폐기물 박스에 버린다 이렇게도 나와요. 근데 어쨌든 관에 대한 거는 선생님들이 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빼달라고 간호사한테 빼달라고 한다 그래
맞는 답이겠지만 그렇게는 안 나와요. 계속 제거해 준다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거하는 건 선생님들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3번은 왜 틀렸어요?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높여준다. 요거는 임종 직전. 임종 직전에는 가래가 끓어요. 가래가 끓으니까 가래 이게 분비가 잘 되게 옆으로 높여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임종 직후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은 호흡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굳이 옆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4번에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 어디까지 덮어요? 예, 어깨까지만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입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베개는 어떻게 해요? 머리와 어깨, 머리와 어깨까지 대줘서 입이 벌어지고 또 얼굴색이 변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베개는 머리와 어깨까지 대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이론 문제 35문제 풀어봤습니다.